안녕하십니까.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월 13일이고 금요일이네요. 오늘 올망졸망 꼭지로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러고 새로운 무기체계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해요. 정전폭탄이라고. 상대방한테 이제 정전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포탄으로 인해서 공격으로 인해서 바로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정전이 발생해서 상대방의 전의를 무너뜨리는 즉 민간인들의 전의를 무너뜨리는 그게 핵심인 그런 무기 체계로 이제 보이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전의 전황을 이렇게 뭐 대충 한번 읽어보다가 이 생각이 났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언제 기사냐면은 1월 11일 기사니까 얼마 안 됐죠. 그저께 기사인데 뭐냐면은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조지아라는 나라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러시아하고 이란 사이에 그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뭐 이런 나라들이 있죠. 거기는 조지아라는 인구 한 3,400만 되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거기에 예전에 우크라이나가 공짜로 줬다고 주장하는 부커 미사일이라고 있어요. 부커 미사일. 예. 그 미사일을 좀 돌려달라. 예.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조지아에서 약간 거절한 이런 좀 에피소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힘들다. 지금 약간 이제 전황이 우크라이나 전체가 소강 상태인데 젤렌스키의 마음은 좀 더 급해져 있다. 왜냐? 러시아군이 작전을 많이 바꾼 거죠. 예. 접전, 즉 군인과 군인 사이의 접전은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뭐 그것도 선택에 의한 결과지만 지금 겨울철을 맞아서 우크라이나의 전력시설들을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력시설들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전기가 없이 지내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더 아파요. 특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전력망을 공격하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지금 조려하고 있구나. 이런 국면을 지금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금 생각보다 서방의 지원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완강한 편이었는데 어떤 새로운 출구를 찾으면서 미국과의 협상 분위기 조성하고 또 그게 깨진다면은 또 다른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버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사일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지금 페트리아 미사일도 보낸다 이런 말도 나오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보낸다 말이 나오지만 지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프로파간다적인 성격이고 실제 몇 개 같겠지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의 필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좀 그런 상황. 그래서 지원하는 서방의 입장에서도 본격적으로 뭐 우크라이나의 대공방을 그들 나라의 수준으로 확 올리지 않는다면 어렵다는 거죠. 지금 나토 국가들은 그만큼 준비된 나라들이 없잖아요. 미국도 새로 생산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들 미사일들은 한 발에 몇십억씩 하는 싸도 몇십억짜리예요. 그런 것들을 막 달라고 하니까 지금 난감한 그런 상황이죠. 줄 것도 별로 없고 사실은. 자, 그래서 일단 북한 미사일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조지아한테 돌려달라고 한 미사일이 이 미사일이에요. 이것도 지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미사일이에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인기 있는 미사일인 거고, 미사일의 형태를 봤을 때는 그냥 전선의 방공망에 바로 투입되는 우리의 이제 천마 같은 그런 용도예요. 용도고 러시아에서는 80년부터 개발했는데 수많은 파생형이 나왔어요. 성능도 계속 개량이 됐어요.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근데 미사일의 크기는 일단 우리 천군 것보다는 커요. 크지만 하는 일은 비슷해요. 중거리 방공이에요. 중거리 방공. 우리 천궁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아시죠? 천궁1 뭐 이런 특히 천궁1하고 비슷한 거죠. 저게 순항 미사일도 마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속으로 저공 침투하는 것도 마치고 그러는 거예요. 러시아도 요 위로는 바로 S-350이 있고 400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은 하는 일은 우리의 이제 천마랑 비슷한데 미사일의 역량은 천궁급이라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력 시설을 주로 공습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가 발사하는 칼리브라 순항 미사일 내지는 그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한
이게 한 1, 2천만 원, 3천만 원도 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보여지는 샤헤드 136 자폭 드론 저기예요. 이란에서 수입한 거. 저게 싸니까 훨씬 싸죠. 예. 그리고 제공으로 살살살 날아다니면서 가는 거니까 저걸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맞추기 위해서 북크 미사일을 달라고 한 건데 옛날에 줬던 걸 다시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내 지금 상황이 어려운가 이걸 반증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자, 이거는 우리 뭐 천국 미사일이죠. 하는 역할은 좀 북크 미사일과는 비슷하지만은 이거는 포대를 구성해서 하고 있죠. 레이더 따로, 뭐 발사대 따로, 통제소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성능 자체는 이거랑 비슷하지만 북크가 쓰이는 용도로 봐서는 우리 천마, 그냥 부대 일선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거랑 비슷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지아가 이걸 안 주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남오세티아 전쟁이라는 게 2008년도에 있었어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전황이. 자, 독립한 나라들이죠. 구소련에서. 그래서 이제 이 조지아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이제 급격히 친해져요. 근데 그 중에 일부 지역들이 독립을 하려고 해요. 독립을. 우크라이나도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동부 지역의 몇몇 지역들은 친러시아 지역이고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발생하기 전에도 이미 내전 상태로 오래 지속하고 있었죠. 러시아가 그들 반군을 지원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또 혼자 힘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애매한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나토나 미국의 힘을 끌어당기려고 한 거죠. 그래서 나토 가입, 그래서 미국의 지원, 그래서 이걸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전쟁 전의 분위기였죠. 이 조지아도 그랬어요. 한 두 가지 지역에서 두 군데 지역에서 이렇게 조지아의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힘이 약하니까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러시아의 손을 벌린 거죠. 그래서 이때가 아마 베이징 올림픽 할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개막식에서 푸틴이 이제 그 당시 부시한테 가가지고 두 번째 부시입니다. 부시한테 가서 개막식에서 서로 얼굴 보고 근데 금방 공격을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게 상당히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는 그 조지아 전쟁인데 그게 남오세티아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소련이 올림픽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했지요. 그때 우크라이나가 빌려줬던 거예요. 빌려줬다기보다는 준 거예요, 그냥 조지아에. 그래서 조지아에서 이야기는 그때 계약 내용이 있었는데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거다. 그래서 돌려줄 수 없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쭉 드린 이유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력 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우크라이나를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다. 특히 젤렌스키를 이 추운 겨울에. 예. 그래서 위에 뭐 기사들이 나오죠. 위에 연합뉴스 기사는 뭐 며칠 전에 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파괴에 전력 기술자를 동원해서 체계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국영 전력사 우리말로 하면은 뭐 한국 전력 같은 데겠죠. 한전 같은 데서 러시아 기술자들이 우크라이나 전력 체계를 꿰뚫고 있어서 어디를 공격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을 끊을 수 있다. 이걸 알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 발전소 아니 변압기를 집중 타격했다. 이것도 크죠. 예. 자, 발전소를 하면 회복이 불가능하지만은 변압기를 하면 고칠 수 있잖아요. 계속 복구하면 또 폭격하고 또 폭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핵심 시스템 발전소는 공격 안 하고 있다. 이게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을 분리시키는 그런 효과가 아주 극대화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러시아군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작년 10월에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젤렌스키가 이야기한 것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력 시설이 30% 이미 파괴됐다. 그래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벌써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측에서는 이게 효과적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 이 작전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 측에서는 사상자가 막 발생하고 인도주의적인 그런 자극적인 모습이 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걸 방어해주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군 전체의 방공망을 완전히 업그레이드를 일신시켜야 되는데 정치적인 어떻게 득점도 안 되면서 돈을 엄청나게 들이는 그런 상황으로 좀 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방공망을 전체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 돈도 엄청나게 드는 일이잖아요.
우리도 천궁 배치하는 거 보세요. 여러 해 걸려요. 그렇게 빨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서방권의 그런 비싼 무기체계 대부분 미국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토군은 자기들 거 방어할 것도 부족해요. 자, 이런 사태가 지금 촉발이 됐는데, 자,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 체계 지원을 받고 또 새로운 전장의 개념이 적용이 되면서 러시아가 생각보다 어려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러시아가 한 번 더 제대로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더 큰 군을 동원해야 되는데, 뭐 러시아가 지지는 않죠, 당연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근데 생각보다는 오래 버티고 피해가 크다라는 거죠, 러시아에서. 그러면 큰 마음을 먹고 전면전을 해야 되는 수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고, 그러면 이게 세계 전쟁으로 확대될 우려도 있는 거죠. 그럼 미국도 또 같이 우려하는 부분이고, 유럽도 우려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전력망 공격이 상당히 유효하다. 그래서 젤렌스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의 분리라는 부분도 되고, 또 실제 전장에서의 지금 접전은 지금 약간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저기 좀 흐름의 변화들을 봐가면서 미국도 어떻게 협상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시간 벌기, 국면 조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격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득이 없이 돈이 너무 많이 들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젤렌스키가 좀 고립되는 거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목적은 동부의 점령한 지역 확보 더하기 젤렌스키의 축출이거든요. 자, 그런 젤렌스키를 우크라이나 국민들로부터 약간 떼어놓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러시아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자, 그러면 이처럼 이런 전장에서 상대방의 전력망을 망가뜨리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만을 위한 무기 체계가 있다. 그리고 이미 사용이 된 적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 것이죠. 제목에서 말씀드린 이제 정전탄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 사용을 했어요. 이제 그림에서 보이는 이게 그 탄이에요. 폭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이게 하나의 크기가 우리 맥주 500cc 정도, 500cc 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실패들이 여러 개 들어있어요. 저 실패에는 그 탄소 섬유 같은 게 감겨져 있어요. 저걸 하늘에서 확 푸는 거예요. 확 풀어가지고 전력선 같은데 전기 시설에 쭉쭉 걸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합선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망가뜨리는 거죠. 우리도 합선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기계가 망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탄이라는 것이고, 이게 영어로는 그래파이트 탄이라고도 부르고 말 그대로 그냥 정전탄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미국에서 사용을 했어요. 언제? 이라크 침공할 때, 그리고 코소보에서 활용을 했어요. 그때 보면은 이 포탄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 전력망의 70에서 80%를 망가뜨려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코소보 같은 데서는 옛날 유고슬라비아죠. 거기서는 뭐 다시 복구하고 다시 폭격하고 다시 복구하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송전 선도 자체를 아예 변전소 같은 걸 그냥 파괴를 해버리는 거죠. 자, 만약 러시아도 이런 폭탄이 있다면 이런 걸 먼저 활용을 했겠죠. 왜? 뭐 특히나 그 무인기에 달아서 쏘면 요즘 비용도 훨씬 저렴할 것 같아요. 앞에 탄두만 이걸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게 없으니까 지금 이제 파괴적 무기를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유용하다. 미래 전장에 있어서는. 옛날 뭐 2차 세계대전 때처럼 이렇게 막 전면전이 발생해서 뭐 병사들이 수십만이 살상이 되고 6.25처럼 뭐 그런 경우는 앞으로는 없지는 않겠지만,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성 상당히 낮다. 이런 식의 전장이 앞으로는 주력 전장이 될 것이다. 힘겨루기죠. 그래서 한쪽이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 생활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예. 한 50년 전에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6.25 때 전기 끊어지면 뭐 사람들이 뭐 크게 타기 입었겠습니까?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서만 전기가 들어왔고 전기 기대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좀 더 전등이었는데 전차 정도고. 저희 외할머니 집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죠. 정전탄을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2020년대, 2030년대는 천만의 말씀이죠. 정전이 하루만 돼봐요, 집에.
여러분 어릴 때 시골 사셨던 분들은 촛불 켰던 기억 날 겁니다. 정전이 가끔 돼가지고. 지금 정전이 하루만 돼 보세요. 여러분 휴대폰 전부 다 방전됩니다. 휴대폰 충전할 데 없어요. 이 도시 전체가 만약 정전이 된다면 전철도 안 다녀요. 그리고 신호등 전부 다 먹통이에요. 시내. 차들이 얼마나 엉기겠어요? 엉망진창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예. 자, 그래서 이 정전탄에 대한 게 자료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좀 있더라고요. 이게 로마니아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뭐 군사적 관련 논문인 것 같은데 정전탄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기본적 검토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미국 무기죠. 미국 무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자, 그래서 그거를 소개 한번 드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시켜 보려고 합니다. 예.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집속탄 형태로 발사하는 겁니다. 집속탄 아시죠? 큰 포탄 안에 새끼 포탄이 막 들어있는 거. 예. 이거는 이제 지뢰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지금 이제 금지 조약이 나와 있죠. 불발탄이 나서 나중에 향후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은 거기도 이제 가입 안 돼 있고 주로 유럽 나라들이 가입이 돼 있어요. 우리도 가입 안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지만은 집속탄 형태로 발사하고 앞서 보셨던 그 알루미늄 캔 같은 것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흩뿌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하면서 탁 풀리면서 광범위한 지역에. 예. 저 안에는 이제 포탄이 아니고 실패가 들어있는 거죠. 실패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코소보에서 미군이 사용한 정전탄 불발탄이겠죠. 그걸 이제 주워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딱 500ml 맥주 캔처럼 생겼죠. 그 안에 실패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실패들은 뭐냐? 이 탄소 섬유가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상 상공에서 즉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큰 송전선이나 뭐 변전소 같은데 그 상공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럼 이 실패들이 하늘에서 확 풀린 상태로 구름을 형성해서 솜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넓은 지역에. 그러면서 전선끼리 막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합선이 발생해서 망가뜨리는 거죠. 예. 이거 실제 모습이에요. 예. 자, 이건 한 번 더 다이어그램으로 그 논문에 나온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돌면서 풀려서 안에 캔이 나오고 캔은 조그만 낙하산에 달려서 속도를 떨어뜨리고 오다가 특정 높이가 되면은 캔 안에 소형 폭발물이 들어있는 거죠. 빵 터지면서 안에 있는 실패들을 하늘에다가 확 흩뿌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형성된 탄소 섬유로 된 가는 탄소 섬유로 된 구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송전선이나 변전소에 내려앉으면서 합선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단 걷어내거나 조치를 하면은 다시 이제 재생이 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무기의 핵심은 사람을 타격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요. 상대방이 전력망만 끊을 따름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변전소나 뭐 송전슬로 보셨지만 우리도 다 산으로 다니잖아요. 변전소 여러분 큰 변전소는 아주 어려운데 아주 뭐 목적을 가지고 직업이 관련돼서 가지 않으시는 다음에는 잘 보기도 힘들어요. 사람도 없죠. 주위에 민가도 없고. 예. 보통 어려운 길로만 다니잖아요. 이거 전자파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만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피해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국민 전체 피해는 엄청나죠. 전기가 없으면. 예. 특히 요즘 같은 사회는 우리나라 같은 사회는 더더욱 더 그렇죠. 예. 당장 인터넷만 30분이 안 돼도 얼마나 불편한데 전기가 하루 이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회복됐다가 또 폭격 맞으면 또 안 되고. 예. 그러면서 이걸 우리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최소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가질 만한 무기 체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예. 여기 보면은 이게 뭐 퓨처리즘이라는 잡지에서 2017년도에 낸 기사인데 한국이 이제 정전탄을 공개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때 그 당시 국내 뉴스를 보면은 한 2014, 5, 6년 전에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타격 수단으로서 고려하자. 그래서 개발을 그때 본격화하는 시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류의 무기는 뭐 EMP탄 같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전자기 폭탄 같은 거. 그런 이제 전자제품을 망가뜨리는 탄이죠. 그런 거와 비슷한 용도예요. 근데 이거는 훨씬 더 민간에 대한 타격이 커요. 민간에 대한 타격이. 전기가 없으면은 군사시설만 타격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전체가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개발 과제에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딱 설명이 잘 돼 있죠. 정전탄 딱 돼 있고, 제가 글자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전탄은 적의 작전 수행에 필요한 전력 공급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공대지 무장 체계이다. 즉 비행기에서 발사한다. 왼쪽에서 보이죠. 활공탄, KGGB.
정전탄은 전도성 섬유자탄으로 구성된 분산탄도 약간 집속탄이고, 섬유자탄, 그거는 탄소섬유 말씀드렸죠. 탄소섬유가 안에 들어있고 그 안에 이제 집속탄으로 발사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KGGB 유도키트를 해서 정밀 이게 코리안 가이디드 글라이드 밤인가 그렇죠. 이렇게 이제 활공형 스마트 폭탄이죠. 예. 전투기로부터 원거리에서 투하되며 입력된 표적인 적 전력망 상공에서 적 송경선이나 변전소 정 원한다면은 발전소도 되겠죠. 상공의 정전 섬유, 아까 말씀드린 탄소 섬유를 살포하여 아까 구름띠를 이루면서 내려앉는다는 말씀드렸어요. 일정 기간 전력 공급망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비살상 무기 체계이다. 즉 이거는 합선을 일으키고 그 전력망에서는 당연히 어떤 합선이 발생했을 때는 스스로를 지키는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걷어내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파괴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도 코소보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 계속 고쳐내니까 계속 정전탄을 여러 번 활용했어요. 그래서 끝에 가서는 좀 갈등이 격화됐을 때는 끝에 가서는 결국은 파괴를 했어요. 폭탄을 이용해서 러시아처럼. 그래서 상대방한테 타격을 주는 단계를 한 단계 더 가진 셈이죠. 좀 부드러운 단계, 좀 강한 단계 이런 식으로 민간인 차원에서. 그러면서 우리도 충분히 가질 만한 무기 체계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살상 무기 체계라는 것이고, 여기 말 잘 해놨네요. 여기 보니까 정전탄은 비살상 무기 체계로서 그걸 소프트킬이라고 한다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시에 우리 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의미심장한 말이죠. 약간 미국과 똑같습니다. 러시아는 이게 없으니까 바로 포탄으로 변전소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송전선을 파괴하고 있고. 자, 그거보다는 줬다 뺐다를 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앞에 한 단계 더 있으면은 우리가 외교적, 정치적 유도리가 많아지겠죠. 상대방과 협상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지고, 점차 부드럽게 전황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확보되는 부분이죠. 그게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를 잠깐 해보면은 제 생각이죠. 정전탄, 비살상탄이라는 부분이 탄이라는 개념하고 좀 모순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가질 만한 탄이다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전면전 상황에서 쓰는 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대방을 치지 않으면 전략 시설물을 내가 지금 공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전면적 상황이죠. 상대방하고 대등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무기는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보다 상당히 전력차가 나요. 전력차가 나서, 그렇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상당히 인명이 손상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게 격화되면은 다른 나라까지 개입할 수도 있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초기적인 군사적 대응에 아주 적절한 무기 체계가 아닌가. 그래서 향후 우리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탄이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가 하는 걸 봤을 때는 그 효과가 증명이 됐다. 이 무기는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므로 해서 상대방의 전의를 상실시키는 거죠. 저게 국민들의 힘을 빼는 거죠. 그게 아주 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처절한 저항을 하는 그런 상황을, 그래서 큰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그리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단계까지 진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무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연 북한하고의 대치 국면에서 전력차가 나는 분쟁이냐, 그런 점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북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발발하게 된다면 정전탄은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러시아처럼 그들도 우리의 전력 시설을 타격할 수 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필사적으로 공격할 거예요.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를, 사회 기반 시설을 공격하겠죠. 인정사정 없이.
그리고 그들은 그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 전역에 실현을 할 수 있는 사거리 뭐 수백 킬로 정도 되는 단거리 탄도탄은 뭐 충분히 가지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틀간 정전이 됐다. 몇 군데 뭐 발전소에 폭격을 맞았다. 뭐 서해안에 화력 발전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정치적인 위험이 좀 크니까 늦게 타격한다 하더라도 우리 서해안 쪽에 뭐 태안, 당진, 뭐 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천의 영흥도 큰 화력 발전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조그만 또 뭐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것들 손으로 꼽으면 꼽혀져요. 이렇게. 그게 한 발씩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가 손상돼서 전기가 끊어진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권에 2천만이 살고 있는데 그게 전기가 이틀 안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예. 지금 휴전선에서 그들을 그 뭐라고 할까, 그 발전소들까지 좀 전에 언급드린 그런 부분, 태안까지, 뭐 당진 그까지 내려오는데 사거리가 얼마면 되겠습니까? 200km면 충분해요. 200km면. 예. 그들이 뭐 이야기하는 방사포, 다연장포를 쏴들어도 올 거예요. 큰 거 쏘면은. 예. 자,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전시에서. 예. 저걸 모두 틀어막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한 이틀간 정전이 된다. 이거 최소한으로 본 겁니다. 복구하는데 이틀 넘걸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 실생활이. 휴대폰 다 방전돼서 그러면 연락이 안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집에도 집 전화 없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예. 그러면 소통이 끝이에요.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문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휴대폰이 다 꺼져 있는데 전철도 안 움직여요. 예. 도로 신호망, 신호체계가 전부 다 꺼지겠죠. 예. 그러면 온 도로가 완전히 엉망이 되겠죠. 엉켜서. 그러다가 사고 몇 번 나면 그냥 아무데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도 없고 도로도 없고 우리 걸어서 움직여야 돼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다 썩을 테니까 며칠 지나면 그 다음부터 먹을 것도 라면밖에 없겠죠. 네. 자, 그런 거는 우리 실생활의 피해고, 자, 우리 용인이 우리 얼마 안 내려가면 용인이잖아요. 경기도 용인이잖아요. 예, 예. 거기에 우리 주력 반도체 시설이 있고 지금 전 세계가 우리한테 기대는 부분이죠. 예. 예전에 대만에 그때 지진이 났나? 그래서 정전이 되고 그래서 반도체 시설이 한번 꺼지니까 한 반년 갔어요. 반년. 다시 회복하는데. 그게 전기가 끊어지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 자, 이게 전기가 끊어지면 그 당연히 스스로의 뭐 발전 시설이 있겠죠. 그렇게 크고 중요한 시설인데. 그런데 거기에 포탄 몇 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좀 망가 떨어진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하던 것처럼. 사람의 피해도 없게 딱 그 전기 발생 시설만 정밀 타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이 제로예요. 그리고 철강, 또 포항제철 같은 데 말고, 우리 고철 녹여서 쓰는 데 있죠. 전기로 쓰는데, 현대제철 같은 데. 그 전기 끊어지면은, 그것도 망가지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기관 산업 다 망가집니다. 이틀만 정전되면은, 우리 그 데미지는 엄청 오래 가요. 자, 우리가 그런데 포탄 한 발 맞지 않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런 무기를 가진 이유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북한과는 이런 지리적인 접근성 때문에 전력차가 나는 분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 너무 가깝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주 국방하고 국방력을 키우는 이유는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함이에요. 예. 그게 전면전을 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국방력을 더 키우는 거예요. 거기에 지지 않으려고 따라오다 보면은 우리 이소부화 이야기랑 똑같아요. 뱁새하고 황새가 달리기 하는 거 똑같아요. 뱁새가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랭이 찢어지면 지는 거예요. 지금 중국과 미국도 그래요. 예. 그걸로서 전쟁을 할 가능성보다는 전쟁 없이 서로 힘겨루기 하다 힘 빠져서 나가 떨어지는 거, 구소련이 붕괴된 것처럼 중국과 미국도 그렇고 우리 주변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주 국방을 갖추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 뱁새가 되더라도 다리가 길면은 좀 유리하잖아요. 오래 버틸 수 있고.
물론 황제가 되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 면에서 국방 산업을 관리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은 지금까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미국 좀 위험하죠. 단지 국방비 많다고 국방력 센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같은 성능의 비행기 한쪽은 1,000억이고 한쪽은 100억이에요. 예. 그 나라는 똑같은 전력을 유지하려면 국방비 10배 많이 써야 돼요. 좀 과장스럽겠지만 지금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드론 무기체계라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이란의 샤헤드 자폭 드론 한 대 1,000에서 2천만 원. 이번에 북한이 5개 날렸다고 국방부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그런 유해의 무인기였다면 단돈 1억 원이 1억 원. 응? 우리 그때 출동했던 공군기들 뭐 육군 헬기들 20몇 대 나갔다고 국방부에서 발표했는데 그 기름값도 안 나오는 금액이에요. 난리 법석이잖아요 지금. 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